문해력 관점에서 리트 시험 지문이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한 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험은 최근에 있었던 2024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언어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첫 문장이 어렵습니다. 규범교의적 학문. 무슨 말입니까? 규범교의적 이 단어. 이거 아시나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의미를 좀 추측을 하게 되죠. 규범이라는 단어와 교의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규범은 교의에 비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교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잘 좀 생소해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서 또 갈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교의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확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좀 불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아는 걸 적용하면 되고요. 이 불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뜻인가 하고 아는데 이거를 이 규범교의적이라는 단어를 파악하는데 투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투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규범교의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단어라기보다는 합성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다 이런 어떤 합성어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한다거나 충분히 다 알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규범이라든가 아니면 교의라는 말도 생각보다 꽤 몇 번 나오더라. 그러면은 알아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규범교의는 아니더라도 교의라는 걸 좀 알아두고 그럼 이제 합성어로 규범교의가 나왔을 때 대비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현실적인 것은 모르더라도 나머지를 생각을 해서 일단 투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불확실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의미일 거라고 이렇게 투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을 아는가 또는 이해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해가 좀 덜 됐다라고 생각하면 더 생각을 해본다든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찾아본다든지 또는 주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려고 한다든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리트 지문을 읽을 때, 와, 이거는 예전에 내가 읽어봤던 거, 뭐 수능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어려워.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한 아는가, 모르는가, 이해했나, 이해하지 않았나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 답에 즉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했는가? 이해를 못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알거나 그래서 내가 투입을 했지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가기에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규범교의적인데 규범교의적 학문 하면은 이게 그냥 규범교의적이라고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힌트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런 학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규범교의적 학문? 이런 학문 말이야?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죠. 자, 근데 사실 규범교의적에 학문이 더해진다고 많이 힌트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법학이 무엇이냐 또는 법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더 더해질 수는 있죠. 그러면 법학이 어떤 거냐? 법학은 어떤 학문인가? 법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법에 대한 학문. 법에 관한 학문. 그럼 이 법에 관한 학문은 뭘 해요? 법을 연구하겠죠. 근데 법을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판례를 연구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미 재판관이 뭔가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근데 그 판결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 법학이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그쪽 전공자가 아니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게 규범교의적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렴풋한 것과 법학이 규범교의적 학문에 해당된대 라는 생각이 더해져서 아마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의적이라는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규범교의를 모르고 법학의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지 할 때 최대한 내가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서들을 끌어모으는 게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맥락처럼 이 법학에 대한 이게 무엇에 관해 수식하느냐 규범교의적이라는 게 법학이 규범교의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법학이 어떤 면이 있길래 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거는 정말 법학이 규범교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 나머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경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법학을 규범교의적이다 라고 언급할지 아닐지를 모른 상태에서 할 거다 생각하고 미리 공부를 해둬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법학이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법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거나 뭐 중요한 사안인지를 좀 공부해놓고 나면 이걸 이제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쪽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배경 지식을 쌓는 공부를 해둘 때 이 부분 법학에서 이런 내용은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학습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왔다. 자, 이제 어때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여기서 좀 잘리죠, 이렇게. 학문성. 그럼 여기서 학문성이 뭡니까? 학문이라는 말은 좀 익숙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학문은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가면서 이런 걸 학문이라고 하지.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문은 학문을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통해서 쌓아 올린 것, 이게 또 학문이죠. 또는 그러한 어떤 활동, 그것도 학문이고요. 그러니까 학문성이니까 방금 이제 마치 연구랑 비슷해서 연구 활동 같은 것을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 방법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전에 연구해낸 것들을 토대로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걸 활동으로서의 학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이걸 이제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물로서 인정할 만한 수준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학문성이겠죠. 그런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 그러니까 법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한다라는 요분을 언급을 했죠. 쓸데없이 그냥 뭐 천호동에 사는 누구는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이 천호동에 사는 거랑 전혀 무관하면 그냥 쓸데없는 내용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라는 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연관성이 드러나거나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읽는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지? 하고 궁금해집니다. 근데 거기에 뒤에 발언 이어지는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이 학문성에 관한 논쟁이 시달려왔다는 것에 대한 이유는 나오는데 그게 규범교의적 학문이라는 거 그런 면이 뭐가 다르지? 뭐랑 연결되지?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지금 나중에는 다 이어지는 연관되는 내용을 할 거지만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냥 벌려놓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에서 어느 쪽 얘기를 더 이어가느냐 그걸 쫓아가면서 일단 그것부터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이 학문성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규범교의적 학문에서 규범교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단어같이 이것의 개념이 뭘까? 이런 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렸다면은 그냥 여기서도 그냥 학문성이라는 단어가 뭐야가 아니라 그건 좀 쉬웠어요. 규범교의적보다는 학문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건 그냥 한 단어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학이 왜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라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그래 법학은 그런 면이 있어. 이걸 아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가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말하자면 리트 시험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못하면 이 지문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학문성이 뭘 말하는지는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왜 법학이 학문성의 논쟁에 시달려 왔냐는 이제부터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입법자의 권력 행사로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오랫동안 가꾼 해석의 축적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해석의 축적이 무용지물이 된다. 때문이다. 그럼 왜냐하면인 거죠. 학문성의 논쟁에 시달려온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여기 앞에 입법자의 권력 행사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학문성에 관한 논쟁이 시달려 왔는데 그 이유를 내가 이제 말해줄게 라고 바로 처음에 얘기해 주는 게 왜냐하면인데요. 왜냐하면이 없어요. 어떤 생각의 표지판 같이 야, 나 이제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너는 이런 쪽으로 즉 학문성에 관한 논쟁이 왜 시달려 왔는지 지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해. 이런 거를 해주는 건데 이런 표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이거 그거 얘기였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거기서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왜 법학이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왔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해석의 축적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을 그대로 쭉 읽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속에서 약간의 축약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줄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계속 해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문장 학문성을 얘기할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아까 제가 결과물 얘기를 했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활동적인 활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학문 활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학문 활동에 의해서 아직까지 만들어져 왔던 유무형의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입법자의 권력 행사로 법전의 한마디가 바뀌면 법학이라는 건 법에 대한 학문인데 그 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해야 될 대상이 바뀌죠. 그러면 그 전까지 해왔던 게 이제 새로 또 다른 걸 좀 다른 식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걸 다시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해야 된다. 마치 시험 범위가 바뀌면 시험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제 이쪽 문해력 쪽으로 얘기하면 의미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단어의 뜻이 뭐야 하고 연상하거나 그런 거였는데 아는 거는 이제 마음속에 떠올리니까 그냥 단순한 연상이지만 그 연상이 안 될 때, 즉 단어를 모를 때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간다고 했죠. 그때는 좀 짤막한 단어라든가 그 수식을 받은 그 수식어와 그 해당 단어에 대한 개념 파악이었다면 이제는 법학이라는 그 어떤 지시된 그 어떤 그 개념, 법학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왜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렸을까? 그랬는데 그게 이전까지 해왔던 게 흔들리면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근간이
흔들리거나 바꿔서 다시 해야 돼, 새로 해야 돼. 이렇겠구나라는 게 의미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 추격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에 대한 이전에 내가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개념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구성해가면서 파악하고 또 다른 걸 파악하고 이렇게 의미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자, 리트 지문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좀 심한 지문이 있고 아닌 지문이 있지만 어쨌든 심한 지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교한 게 그 다음 지문이었는데 이때 새롭게 여러분이 의미 구성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장 봤을 때 자, 빅데이터는 많은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빅데이터 전혀 모르면 그렇지만 보통 빅데이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다량의 데이터가 마구 생산되는 주로 이제 웹상이라든가 이런 거죠. 우리가 웹서핑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데이터가 막 쌓여요. 근데 누가 어디서 뭘 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당연히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미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 로그인을 한다든가 어디서 쇼핑을 했다든가 그런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단어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딱 떠올려서 가져오면 되죠. 이럴 때는 구성을 하는 게 좀 약하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 학문성에 관한 논쟁이 많다. 왜냐하면 법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 그렇겠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바뀌면 공부 새로 해야 돼라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실제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뭔가 비슷한 구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갖고 끌어와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험 범위가 바뀌었을 때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상황인 거야 라고 나름 제가 의미를 구성한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구성적 읽기가 안 되어 있는 분 그리고 그 구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걸 좀 뭉뚱그려서 읽다가 열심히 생각하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하려고 한 문장으로 가만히 멈춰서 있어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과 일반적인 수준의 배경 지식과 지문의 수준 차가 크다 보니까 이 수준이 높지 않으면 멈춰서 생각해보면 그냥 자기 배경 지식 중에 좀 참고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리트는 안 그러니까 그 수준 차이, 즉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지문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배경 지식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있는데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제가 이제 읽다가 그냥 마냥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 어느 지점에서 멈추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조금 멈추거나 거기서 생각을 다듬거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배가 고파요. 진짜 예를 듭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김밥을 먹는데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하나씩 먹으면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김밥을 2개, 3개씩 먹을 수도 있죠. 자, 근데 한 줄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나요? 안 되죠. 3줄도 만약에 좀 두툼한 김밥인 경우는 이제 불가능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무리가 있죠. 그걸 잘 씹어갖고 삼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1개를 씹을 때와 2개를 한꺼번에 씹을 때 2개 정도는 그래도 확실히 한 번에 넣는 게 하나씩 먹는 것보단 빠를 거예요. 근데 한 4개를 한꺼번에 넣으면 빨리 먹어지나요? 그거 씹는 게 힘드니까 차라리 2개씩 먹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자, 문제는 4개, 5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입도 꽉 차고 안 됩니다. 씹어지지가 않아요. 입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4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씹어지면 삼킬 수가 있나요? 제대로 안 씹어져서 안 삼켜지죠. 오히려 더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내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씩 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이제 뭐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문장이 길 때가 있고요.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 한 5어절 정도가 이 사람이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좀 최대치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7, 8어절 정도 가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때 그 내용 수준의 난이도, 요거는 조금 그냥 대충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 그러면 나한테 좀 버겁다, 내가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해 가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하는 법학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교의적이라는 의미가 잘 없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그나마 좀 더 맥락 단서가 생긴다. 법학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데 요 문장 같은 게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뭐가 좀 어려운 말들이 막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경험적 반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자, 경험적 반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입각하여, 그래서 뒤에 또 나오죠.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 때문에 학문성이 뭔가 좀 논쟁에 시달려왔다. 즉 학문성이 있냐 없냐라든가 학문성에 대한 의심, 뭐 이런 얘기겠죠. 의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학문성에 대한 그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다. 지금 제가 몇 개를 좀 지워볼게요.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왔다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알베르트는, 자, 그러니까 여기 다 지우고요. 법학은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왔어. 그래서 알베르트는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이해한다는 거 뭐지?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학의 학문성이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축적되고 쌓여서 지속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다른 면에서 한번 볼게, 이런 식으로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제가 지웠던 내용들, 요런 것들, 경험적 반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다, 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까지 이해하려니 여기에도 초점을 못 맞춰요. 요것도 어렵지만.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 이해한 것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학문은 이해하려고 좀 단서를 했던 반면, 요거는요, 어떤 사람은 요거는 너무 많은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죠. 경험적 반증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 잘라서 해볼게요. 반증 가능성은 아시겠죠? 거기에 경험적이라는 수식어 또는 제한이 붙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인데 반증을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죠. 어떤 연역적 사고를 누군가 해놨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게 있어, 이렇게 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적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경험적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반증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 합리주의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판적 합리주의는 경험적 반증 가능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합리주의가 그런 거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서 법학의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한다고 하니까 법학의 학문성이 어떠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학문성이 흔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비판적 합리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이해한다구나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또 이해를 좀 쫓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끊어서 김밥 하나씩 하나씩 먹듯이 해야 된다. 근데 자, 지금 제가 2개를 자꾸 언급했던 이유가, 어떤 거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잘라서 이해해야 되는 거다, 그게 고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은
한 통으로 봐서 맥락 단서를 확인하면서 읽으면 잘 읽어지는 대목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잘라서 읽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며 이것을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능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얘기할 때 내가 이걸 알고 있어? 이해했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운동을 할 때 내 몸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근육이 어디가 자극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점프를 하거나 회전을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돌고 있는지, 이런 감각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글을 읽을 때 내가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읽기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아니 그냥 이해 내가 하는 글들 할 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이해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거를 본인이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신경 안 쓰는데 되는 거예요. 자, 농구 선수,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농구 선수 슛 많이 하잖아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슈팅 자세는 그 사람이 그렇게 슛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연습에 의해서 딱 배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슛을 하진 않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골대와의 거리라든가 위치, 수비수의 위치, 내 몸이 어디로 움직이면서 그 슛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이땐 이렇게 하자. 마치 어떤 포병이 좌표 어디 해가지고 거기다 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화된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슛하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다. 그럼 난 이렇게 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할까요? 안 해요. 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기다 쏴야지. 저기다 슛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를 지금 해 못해? 이걸 아주 순간적으로 느낌으로 파악을 하고 뭘 더 생각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내 마음이 정신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나에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체험이 돼서 이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학습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 있잖아요. 먹이 주면서 종만 치면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조건 반사니까 좀 학습하고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심리학에서는 학습이라고 해요,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것도 약간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글 읽기가 그렇게 되어가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좀 살짝 넘어갔는데 그 앞에 세 번째 문장 여기 지금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글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시하는, 지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에 따라 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지목이 좀 모호한 게 있어요. 그러나 같은 경우에요. 그러나가 중요한데 뭐를 그러나로 뒤집었는지 뭐에 대한 그러나인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인데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나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이가 뭐냐 그리고 도전이니까 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이와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비로소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여기서 왜냐하면이 없으니까 때문이다라고 보면서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만약에 왜냐하면 있어주면 시달려 왔는데 그 이유구나 하고 읽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냐하면이 없어서 좀 덜 친절해서 사소한 어려움을 주는데 이 어려움이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얘기를 해줬어요. 표지가 잘 없는데 이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 표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이에 대한 도전으로 했을 때 이 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만 가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에 대한 도전, 뭐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내가 알고 넘어가면 잘 이해가 되겠죠. 자, 뭐에 대한 도전인가요? 이걸 아시는 분은 그걸 왜 물어봐 할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참아주세요. 자, 이에 대한 도전은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쟁에 시달려 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 논쟁에 시달린 이유고요. 그러니까 법학의 학문성의 논쟁에 시달렸던 그러한 문제점에 도전하는 거죠. 그럼 이 도전해서 어떤 쪽으로 가겠어요? 학문성에 대한 논쟁을 극복하거나 해소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학문성을 새롭게 이해한다고 하는데 새롭게 이해한다는 게 뭐냐? 즉 학문성이 있다거나 학문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뭐가 좋으냐? 이 글이 이 서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에 수능 공부를 할 때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서두는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서두가 뭐 하냐, 뭘 말할지 알려주고 흥미를 유발시킨다지만 사실 수능이라든가 법학 적성 시험 볼 때 흥미로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하라고 하니까 내가 로스쿨 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 풀어서 점수 나와야 보내줄게.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흥미는 이제 사라졌어요. 흥미는 사라졌는데 이럴 때는 이제 목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지?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즉 지문 전체에 대한 하나의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까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목표가 흐릿하거나 엉뚱한 데 있거나 아예 목표가 없으면 그것을 잘 달성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 읽기 할 때도요. 내가 앞으로 뭘 이해하려고 해야지라는 그 목표들이 큰 목표, 작은 목표, 즉 지문 전체에 대한 목표 또는 순간순간에 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표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마음속에서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대충 얘기하면 법학의 학문성이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대충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알베르트가 법학의 학문성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했다라는 거지? 근데 출발점은 뭐냐? 법학이 학문성에 대한 논쟁, 즉 뭐가 법학이 왔다 갔다 바뀌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읽어보면 지금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학문성을 이제 새롭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요 경지까지 어떻게 옮겨가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것처럼 지금 서두에서는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냥 한 요 정도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읽어봐야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알베르트가 법학의 학문성을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학문성이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 가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 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알베르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빈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또 사빈이는 또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법학을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럼 또 그것도 이해해야 될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이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요.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읽다가 보면 뭘 내가 포착하고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 읽은 다음에 뭘 남겨야 되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서두 첫 번째 단락이 아닌 다음의 내용들 쭉 읽으면 할 게 많은데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법학은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점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법학은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 자, 요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점에서라고 하니까 일단 법학이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 요거 일단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김밥 한 줄, 김밥 한 덩어리,
그다음에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근데 뭐가 신화적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거죠? 법학이죠. 근데 법학이 신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건데 이런 면에서니까 일단 요거를 이해해야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는 게 이해가 돼야 그런 면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되죠. 자, 근데요. 법학이 신화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요 말만 딱 들었을 때도 맞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법학이 규범교의적 학문을 자처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맞아. 법학은 그런 면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신학이 어떤 거야라고 하면서 신학의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뭔가 딱 뚜렷하게 있는 사람은 법학은 이런 거겠네 하면서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이 문장을 끝까지 읽었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는 게 순간 이해가 빨리 안 온 상태에서 뒤에 것까지 읽은 다음에 비로소 앞에 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돌아오는 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된 걸 딛고 약간 패스한 상태에서 뒤에 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그냥 앞에 단어는 잘 모르는데 뒤에 단어는 알아서 앞에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가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의 긴 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 이 부분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의외로 또 고시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당국이라는 표현도 막상 이렇게 만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 단어를 잘 모른다거나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왜 이해가 안 될까? 그러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사전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그제서야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의미를 머릿속에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들 외에 웬만큼 좀 봤다라고 느끼는 것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국, 담당자, 당사자 이런 것처럼 그것을 그것을 업무로 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나 어떤 단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고시는 뭡니까? 고시. 고지하는 것 또는 공시하는 것처럼 알리는 거예요. 근데 법학은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 그럼 뭘 고시하겠어요? 법학이니까 법을 고시하는 거겠죠. 근데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는 점에서 신학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낸다는 것이 파악되는 상태에서 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신학의 어떤 점이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내는 것과 비슷한가? 이것도 의미 구성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신학이 뭔지 또 몰라. 그러니까 의미 구성 활동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몰라. 신학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당국의 고시에서 진리를 얻어야 된다는 그 법학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 거지? 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어인데 잘 모르는 것처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지식이 너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쉬운 것들이 있다 보니 이게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것들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더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은 거 다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연습이거나 또는 지식을 쌓아 두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해서 자신의 이 리트 시험, 언어이해 시험을 위한 문해력을 높여야 되고 내가 문해를 하기 위한 무엇을 모르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공부가 됩니다. 그냥 마냥 들여다보거나 그냥 뭐랄까 좀 강의식으로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 틀린데 그냥 그런 획일적인 교육 컨텐츠, 학습 컨텐츠를 가지고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중점적이진 않지만 사이사이 많이 얘기했어요. 배경 지식 적절하게 잘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 그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이, 제가 얘기한 것 같은 어려움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